실무자일 때는 큰 성과를 내다가 막상 리더가 되었을 때는 성과를 못 내는 리더들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습관화된 실무자 마인드로 리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구성원 간의 신뢰 형성을 통해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리더십이라는 말은요, 신입사원부터 꾸준히 들어온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 팀장이 되기 전까지 실무자들은 리더십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학자들이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상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리더십에 대해 말하고 있죠. 그중 리더십 메타 연구로 유명한 게리 유클은 리더십이란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하고 합의하도록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며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및 집합적 노력을 촉진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리더십은 조직이 실현해야 하는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개인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과정인 거죠. 리더십은 결국 구성원들이 공통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더는요,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구성원들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코칭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리더가 실무자처럼 모든 일을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능한 리더의 전형이죠. 우리의 주위를 한번 보면 아직도 경험에만 집착하고 인맥에만 의존하면서 자기 개발에는 무관심한 리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리더십 용어 중에 피터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무 능력이 좋고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거듭하지만 직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능률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급기야 무능력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실무자처럼 일을 하면 피터의 원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랜 기간 성장하며 형성된 과정의 법칙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에게 발현되며 성공과 실패를 통한 경험과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항상 학습하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끊임없이 실천할 때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리더의 통찰력입니다. 팀장이나 또는 관리자라는 직책을 가지게 됐을 때 해야 될 것, 또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 그런 게 있나요? 일을 차라리 좀 못했던 사람들은 관리자가 됐을 때 이런 괴리감이 좀 덜한데, 내가 실무로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야. 일단 뭐 한 5명 일을 하고 했던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딱 관리자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뭐 관리자가 됐으니까 또 일을 잘하겠죠? 일을 잘하던 사람들을 관리자를 딱 만들어 놓으면 일이 되게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 아, 진짜요? 그런 사람들의 함정은 그런 거야. 내가 일을 이미 다 알아. 이미 내가 다 어느 정도 이제 이 실무의 구조를 내가 너무 파악한 거야. 그러면 직원들의 그 조그만 틈을 못 보는 거지. 약간의 실수, 약간의 우리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탁 찍어 그냥 바로. 야, 이렇게 하지 말랬지, 이렇게 해야겠지. 그래서 어떤 직원들이 좀 성장할 기회를 오히려 좀 떨어뜨리고,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직원들이 이 사람은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 사람 의견에 반박을 할 필요가 없어. 왜? 이 사람이 정답을 알고 있잖아 이미.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의존도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럼 이 조직은 얘 혼자 일을 하는 구조가 돼, 결국에는. 그래서 얘 일하기 답답한 거야, 얘네들이라는 게. 야, 갖고 와, 내가 할게. 한 12시간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이거는 내가 조직의 관리자가 되고 나서의 업무가 그 이전의 업무와 완전히 다른 업무인데, 그럼 나는 변해야 하잖아.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대기업들이 이걸 방지하려고 뭘 해? 한 달 동안 계속 교육을 하는 거야. 단적인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업무가 그전에는 정수기 물통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게 내 일이었어.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됐으면 뭘 가르쳐야 돼? 야, 자, 이제 2개씩 넣어. 이게 아니잖아.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킬지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직 관리자가 딱 됐을 때 되게 잘했던 친구들이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현재 리더이거나 이제 막 리더가 되었다면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리더의 역할을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리더이죠. 리더 역할과 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리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지혜롭게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코칭하고, 구성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지해주고 가이드를 제시하고 리딩해주는 것이 리더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리더 혼자서 성과를 창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리더는 실무자형 리더입니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코칭하고 피드백하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입니다. 두 번째는 조직 간 협력을 원활하게 만드는 리더입니다. 조직의 경계를 넘어 협력을 이끌어내며 고객 가치를 위해 몰입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팀워크를 구축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할 수 있게 만들어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팀과의 관계에서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어떠한 문제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협업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팀이라도 다른 팀과 시너지를 내지 못하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다른 팀과의 관계에서 유연하게 소통하여 몇 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리더입니다. 구성원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입니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 해결하는 등 역량이 높아지면 성과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리더는 구성원의 개개인의 경력 개발 계획을 확인하여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Z세대의 최대의 관심사는 자신의 성장입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리더는 자연스럽게 성과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직원들에게 세밀하게 관리만 하는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리더는 실패하게 됩니다. 구성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이죠. 과거와 달리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는 버티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한 코칭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만들면 조직의 변화와 성과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구성원을 위해 교육과 코칭을 하고 필요한 것은 무한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작은 투자가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소통과 공감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꾸준히 경청과 공감을 통해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인드로 소통이 흐르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리더에게는 수많은 역량이 필요하지만 그중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 소통 역량입니다. 소통을 잘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죠.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지속적으로 들어주고 공감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대부분의 문제와 갈등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시간이 없어도 힘들어도 소통을 시도해 봅시다. 그러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변화와 혁신의 문화를 만드는 리더입니다. 변화와 혁신은 조직의 영원한 화두입니다. 성장하는 조직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규율이나 문화에 얽매이지 말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죠. 이처럼 리더는 변화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를 가장 잘 읽는 세대들이 Z세대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트렌드를 확인하고 그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권위의식과 수직적인 소통 방식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절대 이뤄낼 수 없습니다. 리더가 수평적인 자세로 그 어떤 의견도 들어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 변화와 혁신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는요, 신뢰와 존중의 팀워크를 만드는 리더입니다. 구성원들이 일에 몰입하기 위해서는요, 리더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팀워크를 만들어 조직의 미래를 밝혀줄 통찰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신뢰와 존중은 시대를 초월하여 기성세대와 MZ세대를 연결하고 업무에 몰입시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구성원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것은 그들이 리더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정적인 말일지라도 그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의 성과는 투명하고 솔직하게 서로를 드러낼 때 극대화되고 어떤 어려움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비난하지 않는 문화, 우리는 한 팀이라는 믿음을 갖는 조직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일곱 번째, 자기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리더입니다. 매일매일 학습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리더.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알고 조직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을 정렬하여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리더. 전문성 개발을 위해 학습하고 역경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으며 끝까지 성장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리더가 되면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강의에 가장 몰입하는 대상자들이 바로 리더들입니다. 사람은 좀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 다 우리가 중심이잖아.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는 거를 싹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것 같아. 특히나 이 잘난 사람이 외부에 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내 조직에 있어서 나와 같이 평가를 받는 대상인데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잘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를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정말 내가 크려면 그런 사람을 둬야 되고, 카네기 묘기에 지금도 그런 얘기가 써있어. 나보다 잘 나오고 훨씬 뛰어난 사람들을 내 곁에 잘 두는 사람 떠나다. 계속 죽는 날까지 나를 낮춘 거지. 사실은 그 사람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다 내 옆에 둘 정도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묘기 명예까지 적고 가시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조직 관리하려면 그런 게 필요해요. 내 옆에 같이 평가받는 사람 중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 그럼 위기의식을 빨리 배제시키고 이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같이 갈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일단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야겠어, 당연히. 네, 그쵸.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시를 하고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그들이 많이 말을 하고 의견을 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잘 들어주고 우리가. 네. 그래야지만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더 움직이고, 나한테 어떤 그런 경험의 기회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껴. 그런 역할을 조직관리자가 할 수 있으면 좋다. 조직관리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네. 이 팀워크가 잘 맞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내 밑에 조직이 10명이야. 그럼 이 사람들을 10명을 한 명만씩 만드는 거. 이걸 간과하는 관리자들이 있어. 아무리 내가 실적이 많이 나고 일을 잘하고 굉장히 뛰어나도 이 조직원들끼리 사이가 안 좋고 뭔가 싸움이 계속 나고 이 사람들이 계속 관리자를 싫어해? 이건 99%가 아니야. 100% 관리자의 탓이야. 왜? 이게 관리자의 일이니까. 근데 많은 관리자들이 그걸 착각해. 그렇지가 않거든. 어떻게든 연구를 해야 돼. 파악을 시키려면.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똑같은 말을 해도 뭐 너랑 뭐 저 친구랑 뭐 예를 들어 싸웠어. 근데 그런 거 화합해준다 치고 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찬빈아 또 정훈이가 너한테 이렇게 화가 났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고 찬빈아 내가 그래도 정훈이랑 얘기해보니까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있더라. 너만 좀 괜찮다고 그러거든. 서로 좀 화해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어. 뭐가 더 마음이 풀리냐. 부자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조차 안 한다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일이야 관리자. 이 사람과 이 사람 어떻게 내가 관계적으로 화합시켜야 되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확실히 그럼 관리자로 갈수록 사회성이란 거는 빼놓을 수가 없네요, 완전. 그럼 관리자는 절대적으로 그렇지. 관리자라는 거는 제일 잘난 사람이 아니야. 이 조직에서 내가 관리자로 있다 그러면 구조상으로는 내가 제일 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실무상으로는 제일 밑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제일 이 사람이 빛이 나고 제일 이 사람이 잘 되는 길이고 내가 관리자인데 내가 상급자인데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을 잠깐이라도 먹는 순간 이 관리자는 직무유기야. 관리자는 말 그대로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관리자. 그래야지만 그 조직이 크고 결국 그게 본인의 어떤 영민으로 돌아가겠지. 관리자는 결국은 어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일이다. 그 말을 하고 싶어. 돈은 실무자들이 번 거야. 다들 페이스북 하면은 해커 문화 강한 걸로 이제 알고 계시고 빠르고 굉장히 자율적인 그런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근데 생각보다 조직 문화에 대한 원칙은 너무 뚜렷해요. 분명히 책임 제도가 강하고 결과물을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그 책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 마음껏 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책임 제도라는 게 impact driven culture. 뭐든지 임팩트를 기반으로 이야기하자. 행위 말고 내가 뭘 했다 열심히 뭘 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번에 가져온 임팩트는 이거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약속한 기대치의 임팩트는 이거다. 그 두 개를 가지고 약속했던 기대치에 비해 어떤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책임제도라고 오늘 정의하거든요. 저희가 모든 직무와 레벨에 따라서 기대치가 문서화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엄격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게 오래 놀 수도 있고 많이 출근 안 해도 되고 그러는 이유가 진짜 약속했던 기대치의 결과물만 가져오면 중간은 사실 상관이 별로 없다라는 게 그런 게 다 하는 거예요. 책임제도가 우리가 harsh하다고 느끼는 거는 worst case scenario를 먼저 생각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해고. 그래서 harsh하다고 들리는데 일단 메타 같은 경우는 진짜 피드백을 줄 채널이 너무 많았고 줘야 됐었던 제도가 너무 많았어요. 직원과 직원, 직원과 상사, 상사와 부하직원, 직원과 회사, 직원과 프로덕트, 팀 사이 정말 모든 방향에 피드백을 꼭 줘야 되는 일이 거의 매일매일 있었어요. 피드백을 받아야 기대치에 비해 지금 어느 상황에 도달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기대치에 못 도달하면은 그거에 맞게 경고가 오고 근데 피드백 줄 채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 개선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저희는 팀장이라고 하면 불을 끄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제 주로 표현을 하는데 불을 늘 끄는 이유가 이제 피드백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상사가 그걸 잘 해주지 않았다, 피드백을 안 줬다 그랬을 때는 이건 상사 책임이에요. 이 결과가 절대 본인한테 서프라이즈가 되면 안 돼요. 그 뜻은 모든 일주일마다 하는 원어원인데 자신이 조금이라도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그거를 반드시 상사가 얘기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도 도와줘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래서 해고를 이렇게 생각하면 harsh하지만 정말 드물어요. 피드백이랑 커뮤니케이션은 원래 너무 어렵다라고 먼저 얘기 드리고 싶어요. 피드백과 커뮤니케이션은 진짜 롱게임이다. 아무리 최고의 위치에 있는 리더들 지금은 잘하더라도 분명히 그분들도 어려워하고 충분히 많이 실수하고 어려운 피드백 줄 때마다 힘들고 저도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결국 피드백 제도가 너무너무 탄탄했기 때문에 인사과의 도움, 상사의 도움을 통해서 어려운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롤플레이처럼 상황극까지도 해준다고 그러고 생각보다 쉬운 팁들이 많고 그거 하나하나 하면서 근육을 길러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피드백은
피드백은 목요일에 주는 게 좋고 뭐 4시 딱 집 가기 전에. 그래서 팀원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집에 가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이런 어려운 피드백을 줄 때는 이렇게 마주보는 것보다 뭐 같은 방향을 보는 방이 좋고, 모든 방에는 티슈가 있어요. 클리넥스가. 울 때를 내리는. 결국 줬을 때 피드백이 잘 전달이 되었고 실제로 업무가 너무 퀄리티가 바뀌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분도 이럴 수가, 이거보다는 일단 고맙다라고 했고 성장에 굉장히 큰 피벗이 되는 순간이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이런 어려운 피드백을 잘 주게끔 모든 게 이제 셋업이 잘 되어 있었어요. 제 생각에 조직 문화가 이렇게 잘 자리 잡힐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메타에서 sheryl sandberg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sheryl sandberg가 새로운 팀장들을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강연을 했는데 꼭 하는 말이 망한 회사들의 공통점이 피드백이 없었다예요. 실제로 직원들이 중요한 피드백을 위에 전달하지 못해서 회사가 무너지는 상황을 봤다.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CEO가 안다는 거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조직 문화가 정말 회사의 생존 결과와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아니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메타의 조직 문화가 정말 사람 관계와 사람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더 신경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프로덕트가 사람들한테 그런 감정들과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는 미션에 people이란 말이 2번이나 들어가고 people이 core DNA라고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사람이 everything, people is everything. 다양한 사람이 모인 회의실에서는 더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배경과 똑같은 옷을 입고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면 이 틀에 맞춰서 나도 의견을 제시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다른 배경일 때 내 생각도 틀리지 않겠지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미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세계 최고의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양성이 그 단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지시가 이미 있고 그것만 그대로 하는 그런 일의 종류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할까 얘들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이걸 가르는 것 같아요. 분명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조직에서는 한계가 있죠. 그 상황에서 충분히 뭐가 좋고 안 좋은지를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려면 그 커뮤니케이션과 서로 협업하는 피드백의 그 퀄리티에 따라서 진짜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원했던 기대치 달성도 할 수 있고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개개인이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을 못해서 아무데도 못 가는 상황도 많이 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많이 들었던 것 중에 요즘 사람들이 다 수평적인 것과 자율적인 것만 요구하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오픈되어 있고 창의적인 그런 환경을 하기 위한 그 문화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짝꿍 문화가 사실 평가제도라든지 인센티브, 성장제도라든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에 대한 결과가 뚜렷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들 중요하다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을 더 칭찬하고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인정해주고 공정하게 이 레벨링을 제대로 해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를 정의하는 것부터 그거를 통해서 고성과자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인재들을 유지하는 게 너무 회사한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었겠죠. 어차피 그게 가야 할 방향이면 How do you make it work? 해결책을 찾는 게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작은 규모의 조직일수록 스타트업일수록 그런 원칙들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도 이런 적응의 페인을 겪지 않고 프로덕트와 성장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초기에 그걸 잘 세우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직 문화는 조직과 회사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나한테 맞는 조직 문화를 찾고 그걸 잘 이해하면 개인의 성장 수단도 반드시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메타에서의 조직 문화들이 나한테 맞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런 행동을 더 할수록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거를 이제 점점 전파하니까 팀도 성장하고 이렇게 맞물리더라고요. 투명성 있게 배려심 있게 피드백 주고 또 수평적인 것도 들어오면서 또 경쟁력도 쌓고
리더십이 단순히 팀의 성과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원들이 최고 성과를 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내가 성과를 내는 것도 물론 맞지만 팀원들이 성과를 내서 나의 성과가 나는 것이다. 결국 팀원들이 일을 잘하게 돕는 게 리더십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망각해버리는 팀장이라고 한다면 불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팀원들 혼낼 수도 있어야 돼. 싫은 소리를 못하는 팀장은 팀장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을 똑같이 하는데 그거를 잘했다 하면 이제 그거는 책에 나오는데 굉장히 위선이에요, 위선. 어떨 때는 진정성 있게 이건 너 진짜 일을 너무 쓰레기같이 했어.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잘못된 건지. 그 잘못된 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제시, 의견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이 변화무쌍한 상황 속을 핸들링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부 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희소해지고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 역할이 바로 리더십이 됩니다. 예전에는 중간관리자라 그래서 관리자들부터 다 없애라 그랬어요. 기술이 그걸 대체한다. 이렇게 됐는데 점점 사람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총량이 바뀌는, 특히 IT 같은 데죠. 제품을 생산하는데 과정에서 뭔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심각한 오류가 생겨가지고 양산했던 모든 제품들이 폐기 처분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면서 그 과정에서 있는 사람들의 핸들링을 하는 역량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큰 기업이 된 데는 전부 다 이 리더십들이 아주 강력하게 있는 겁니다. 이 저자가 팀원들의 성과를 내도록 돕는 역할로서 무엇을 할 수 있냐 했을 때 한 단어가 나오는데 급진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급진적인 솔직함, 진솔함을 위해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게 개인적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짜 관심을 가지고 이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하고 그냥 보니까 아니 이 새끼가 이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다르다. 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깊이 고민해보고 저 사람의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되게 낮아서 계속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얘기하면 막 방어를 해. 막 아니래. 막 나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 맨날 너 그게 문제라니까 너 좀 인정해 이 자식아. 이래가지고 이거는 급진적인 솔직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는지를 대화를 나눠봐야 돼요. 모든 것의 근간은 그 사람에 대한 고민, 관심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진실성 있게 그 사람을 대하려는 그 노력 자체는 그걸 그 사람도 느끼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관심이 없이 극단적 솔직함을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사람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라는 개인적 관심이 근간이다. 그 사람과의 그 스몰토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말에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그것도 이제 김대리 주말에 뭐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좀 그렇지. 이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밥 먹으면서 띠템 하면서 내가 먼저 주말에 있었던 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막 이거를 무슨 숙제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미숙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두 번째는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직접적인 도전. 여기서 중요한 게 피드백이라는 거. 피드백. 지나치게 부드러운 말만 하거나 피드백을 피하면 팀원은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어떨 때는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 그러니까 상사의 역할은 결국에는 상사와 대화를 통해서 부하 직원이 뭔가 영감을 얻는 거예요. 아,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든지 내가 이런 것들 좀 더 잘하면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차원의 어떤 발상의 전환이 이제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없이 만날 때마다 짜증이 나.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만 매일 그렇고 매주 그렇고 매달 그렇다 반복이 된다. 이거는 이직하죠. 리더십 분들, 팀장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설프게 아이 메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딴 거 하려다가 시간 다 날 새고 오해만 써요. 차라리 상처받더라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그럼 그걸 정확하게 피드백 해줄 필요도 있죠.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그래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요. 너는 보니까 주말이 문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몰입하고 잘하는데 월요일만 되면 이게 좀 눈깔이 풀려서 오는 거야. 한두 번이야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반복되잖아. 그게 그 사람한테 안 좋아서 내가 하는 얘기야. 아주 진실되게. 야, 주말 시간을 좀 다시 설계해보면 좋겠다.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주말이 되게 너에게 회복이 돼야 되고 생산성을 높이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실력은 퇴근과 주말 요때 다 결정나는데 너는 어떤 성장을 했는지가 우리 묻고 싶다라는 걸 1대1로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직원을 막 울려. 맞아요. 제가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됐어요. 뭐 이런 얘기 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얘기들을 직설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게 리더십입니다. 주말에 예시를 든 것 뿐이에요. 직접적인 도전을 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도 저희 회사에 아주 탁월한 분인데 그분하고 CFR에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뭐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막 이렇게 적었더라고. 한 줄 코멘트를 했어요. 고객을 더 사랑하게 됐냐? 딱 한 줄 코멘트 그거였어. 그래서 되게 이런 거 잘했는데 우리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됐냐? 아주 묵직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자기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객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내 고객은 누구고? 나는 왜 일하고? 내가 일하는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지. 저녁이나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녁이나 주말에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은 반드시 고객이나 시장, 경쟁 뭐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게 자기 개발입니다. 그래야 실력이 생겨요, 실력이. 회사 일을 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진짜 전혀 다른 얘기예요. 축구 선수한테 너 주말에 뭐 하냐? 주말에 너 개인 훈련 안 하냐? 이 집은 똑같은 거야. 주말에 개인 훈련 안 하는 사람은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주말이나 뭐 언제나 자기 혼자 개인 훈련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좀 극단적인 솔직함이 뭐냐? 그걸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도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공격적 불성실, 배려 없이 그냥 막 쏘아붙이기만 하는 건 잘못다 얘기를 하고요. 위선적 동조, 그러니까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피드백 주체도 안 줘.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아니면 인정을 하든 격려를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잘했어, 그래, 오케이. 그러더는 뒤에서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위선적 동조, 정말 리더로서 절대서는 안 됩니다. 다음이 파괴적 공감, 그랬구나만 연신난발하는 거. 그랬구나, 네가 힘들었구나,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네. 얘는 맨날 지금 똥을 싸고 있는 지금 어딘가에서 발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발이 빠지고 있는 거를 해결을 안 해주고 자 다시 한번 빠져볼까?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빠질 곳에 계속 가게 만드는 거는 파괴적 공감이죠. 결국 그 사람을 망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픽스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잘못된 의사소통 유형이라는 게 있다. 좀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 의사소통이라는 것의 핵심은 극단적인 솔직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적용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용점들을 좀 몇 개 찾았어요.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받는 보드 부착. 제가 의견을 묻는데 진짜 성공을 얘기 못할 수 있죠. 공개적인 자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화장실에 막 의견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진짜 해봐도 좋겠다. 솔직한 의견을 저도 듣기 위해서 그냥 의견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의미가 없고 특정 아젠다, 발표했던 아젠다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정확하게 동의를 넣어서 그럼 거기 뭐 좋다라는 의견도 있을 거고 이런 건 좀 아쉽다라든 이런 건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익명으로 좀 받는 다양한 활동들을 설문을 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함께 회사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빌드업해가는 것들을 참여를 시키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원하고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는 문서화를 꼭 해라. 팀원과 소통할 걸 문서화해라. 저희 회사도 CFR이라는 걸 하는데 OKR을 하니까 꼭 사전에 문서화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마존에 회의하는 방식을 3월부터 도입하려고 해요. 순서 파기인가? 아마 한국어 번역이 그렇게 됐을 텐데 그 책을 3월 한 달 동안 저희 회사 피톡스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 직원들과 함께 회의의 룰을 이제 잡자. 그 6페이지 소통 방식이 되게 단순한데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회의 주관자가 반드시 지정돼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회의의 목적, 목표, 주요 안건들, 내가 생각한 실행안, 예상되는 리스크들 뭐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6페이지 이내 문서를 작성을 하고 그 문서를 회의에서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해석하고 문서를 기반으로 질문하고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회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럼 회의가 사전에 되게 준비가 잘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자도 생각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CFR을 아까 어떤 분이 매달 하나요? 막 이랬는데 매주 합니다. 매주. 근데 매주 하는 방식은 문서예요. 정해진 질문지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어려웠던 점, 진척도를 적으면 상사가 그 사람의 텍스트를 쭉 읽고 특정 단어들의 댓글들을 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게 쌓여가죠.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도전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일하는 방식을 문서 중심으로 바꾼다. 말 중심으로 하는 거는 이제는 지향. 부하 직원과 상사 간의 소통에도 이 문서가 참 중요하다.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서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미국 회사니까 더 그럴 것 같긴 해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언어적 차이도 있고 인종 간의 차이도 있잖아요. 거기에 세대 간의 차이가 결합이 됐잖아요. 이제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정확한 텍스트로 소통하는 게 진짜 중요해지고 이거 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부하 직원과 소통할 때도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고 간단하더라도 이걸 기반으로 소통하는 거가 누적이 돼서 그 내용이 이 사람이 일관되게 정리된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적용점이 이런 거였어요. 아마존의 6페이지 방식 진짜 도입해보자. 저희가 또 하나 하려고 했던 게 팀장에게 팀 단위 문화를 구축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좀 만들어 보라고 팀장별로 당신이 생각하는 이 팀의 가치는 뭐냐, 팀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만의 문화는 뭐겠냐, 일하는 문화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봐라 했더니 저희 파트장들이 적어온 내용이 되게 맥센스한 부분이 많았어요. 나름의 어떤 문화, 어떤 프로세스, 기준 이런 것들을 문서를 쫙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이런 방법도 있다 추천드리면서